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부터는 올해 한국의 네로라 하는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준비한 작품, 신인입니다. 2014 중앙신인문학상 당선작이고요. 정희선 작가의 쏘아올리다인데요. 정희선 작가는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동국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작품 소개한 후에 작가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희선 작가의 쏘아올리다 함께 만나봅니다. 쏘아올리다. 정희선. 서양으로 난 베란다 창문으로 해가 길게 들어왔다. 아침에만 잠깐 볕이 들던 반지하보다는 나은 환경이라 싶었지만 한여름 늦은 오후까지 들이닥치는 불볕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다. 여름에는 저물기 직전까지 열기를 내뿜었다. 해가 붉게 닿는 방바닥이 눅진하게 녹는 느낌이었다. 내 방에는 커튼이 없었다. 쓸만한 것을 사자니 엄두가 나지 않는 가격이었고 어설픈 DIY 흉내를 내서 천조각을 걸어두고 커튼 입내 하기는 싫었다. 나는 갖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었다. 저 초록색 플라스틱 서랍장, 동물 캐릭터가 그려진 플라스틱 안전뱅이 책상, 또 나뭇결 무늬가 찍힌 비닐 장판. 난 갖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고. 어쩐지 가상현실 같기도 하고. 나는 가끔 주변을 둘러보며 내가 사는 곳이 가상현실 같다는 생각을 했다. 가구도 벽지도 창밖의 풍경도 모두 나에게는 내가 속한 현실이 아닌 잠깐만 가질 것이었다. 여기 원룸은 임시로 머무는 곳이고 나중에 제대로 된 걸로 바꿔야지.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서 난 얇은 이불을 아침마다 베란다에 널었다. 밤새 덮은 이불을 반 접어 집게 달린 옷걸이로 군데군데 짚고 빨래 널듯 널어두면 불볕은 이불을 통과해 조금 누그러져 들어왔다. 여름 한낮 무섭게 올라가는 실내 온도도 좀 더 견딜만해지는 것 같았다.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걸음이 느려? 얼른 와. 네. 아저씨,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5층. 여기가 엘리베이터 없는 원룸이야. 다른 건물보다 한층 더 높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월세가 반지하만큼 싼 거라고. 진짜. 자, 어때? 괜찮지? 우와. 하지만 내가 이 방에 들어오기로 한 결정적 이유는 싼 월세가 아니라 다른 건물에 가려지지 않은 환한 베란다에 반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물어보았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너무 좋다. 햇빛. 어때? 좋지. 내가 뭘 했어. 반지하고는 비교가 안 된댔잖아.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서 월세가 산 거잖아. 햇빛이 정말 좋다. 처음 여길 보러 와 문을 열었을 때 방을 가득 채우고 넘치는 햇빛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원룸의 한 면을 온통 차지하는 베란다 밖으로 크게 껑충 뛰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 건물들이 이어졌고, 그 옥상들 너머로 멀리 석양이 빛을 아낌없이 던져오고 있었다. 저 태양을 매일 볼 수 있다니.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는 그냥 5층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자, 여기랑 여기 이 사인하면 계약이 끝나는 거야. 아, 네. 그냥 5층 맞죠? 그냥 5층이라니? 아, 네. 그게 원래 살던 곳은 부동산에서 1층 같은 반지하라고 소개했었거든요. 그 전에 살던 곳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이거 원래 부동산에서는 다 그래요. 아, 1층 같은 반지하, 2층 같은 1층. 나도 그래. 뭐 거의 독채나 마찬가지인 옥탑방. 이런 표현은 참 빤해서 민망했지만 옮길 집을 알아볼 때마다 난 그런 문구에 초연하기가 어려웠다. 1층 같다면 얼마나 창이 클까? 환기가 좀 잘 되려나? 밖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품고 찾아가 본 방들은 그냥 반지하였고, 난 천장 가까이 붙은 좁다란 창을 통해 매일매일 맞은편 집의 벽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을 실컷 보았다. 반지하에서 반지하로 옮겨다니며 살아온 내게서는 언젠가부터 채취 대신 습한 곰팡내가 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 환한 방은 그냥 5층이었다. 난 그날 바로 방을 계약했다. 그땐 이런 여름을 짐작하지 못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버 민방입니다. 아, 네. 아, 네. 이거 어디 있나 서류가 어디 있나. 이건 네네. 오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거. 몰리는 전화에 똑같은 말을 숨가쁘게 반복하는 동안 팀장은 혼자 뭐가 그리 바쁜지 심각한 얼굴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처음에는 서류 작업 같은 게 많은가 보다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며 보니 꼭 그런 건 아닐 거라는 눈치가 생겼다. 여기 일이요? 뭐 시급이 낮은 대신에 틈틈이 개인적인 일을 해도 됩니다. 아, 정말요? 개인적인 일을 해도 돼요? 그럼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일은 전화 받는 사이에 만약 틈이 생긴다면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난 차츰 깨달았다.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무실에 갖다 놓은 스케치북은 펴보지도 못하고 서랍에 들어있었다. 첫 출근한 날, 젊은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자는 화를 누르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동생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예. 전화 상담 매뉴얼이 어딨지? 예, 말씀하세요. 제 동생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훈련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여기 있다. 아, 네. 그러시면 그 사항을 동사무소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요, 신고했거든요? 교통사고 당해서 혼수 상태로 누워있은 지 1년이 넘었어요.
작년에도 신고했는데 왜 또 통지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신고를 지금 매년 하라는 거예요? 저 그게 자, 전화 좀 줘봐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신고를 또 해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요. 신고는 되신 거고요. 그쪽 지역대에서 올해 처음 사이버 교육이 시작되다 보니까 네네네네. 처음이라서 예. 이 서류상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럼 진짜. 안 됐어요. 혼수 상태라니. 일일이 그런 생각하시면 일 못해요. 사정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알아요? 이런 일이 많아요, 팀장님? 아이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아마 살면서 평생 한 번도 만날 일 없는 사람들도 여기서 다 만나게 될 거요. 마치 예언이라도 되는 듯 팀장이 던져놓은 말은 하루하루 전화를 받을수록 들어맞았다.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왔다. 아무래도 이 일은 그저 사이트 이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것이라기보단 그 밖의 전화 업무에 더 가까웠다. 민방위 교육 영상에 그게 뭡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런저런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영상 심히 마음에 안 듭니다. 단소리 필요 없고 영상 다시 찍으세요. 그래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또 전화할 거야. 아니, 사이버 민방위 교육 사이트요. 그거 검색하는데 왜 특정 검색창에서 하라고 안내를 하는 거죠? 이 세상 포털이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이거 다 공무원들 짓이죠? 분명해. 국가기관에서 특정 사기업 선전해주는 이런 상황, 뭔가 냄새가 나. 하루빨리 시정해주세요. 당신들, 뭐하는 사기 집단이야? 맞잖아, 사기 집단. 내가 다 알아봤어, 이게 지금 누굴 속이려고. 당신들, 사기 집단 맞지? 전화를 받는 일이란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몰랐으나 그들이 나 개인과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기가 번번이 생책이 나지 않도록 감정의 가림막을 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아르바이트를 계속 할 수 있을까를 회의하게 했던 건 그렇게 소리를 치고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한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들. 똑같이 나를 공무원으로 오인하고는 그 때문에 미리부터 기가 죽어 조심조심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었다. 저기, 우리 손주가 가막소에 가 있어. 네, 할머니. 이거 하나면 또 가막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사이버 민방위입니다. 저기 훈련 받으려고 그러는데 사정이 있어서 좀 미뤄야 하거든요.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저 인터넷 들어가서 주소창에 사이버 민방위 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기 잠깐만요. 제가 적을 게 없어서 지금 공중전화라 PC방 가서 볼펜 빌려올게요. 잠시만요. 주소창에 입력할 주소를 불러주자 공중전화에서 다시 PC방으로 돌아가 볼펜을 빌려가지고 와서는 한 글자 한 글자씩 받아 적던 남자. 그는 접속에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자 한숨을 푹 쉬었다. 아무래도 내 설명이 그에게 더 깊은 시름만 안겨준 모양이었다.
휴대전화 인증이요? 네,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저기 이건 일하다가 잠깐 PC방에서 듣기에는 무리가 있겠네요. 아, 예, 좀. 알겠습니다. 쉬는 날이 아니 나중에 쉬는 날이 되면 그때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빼먹지도 않고 고맙다는 인사를 꼬박꼬박하고 전화를 끊었다. 혹시 인사를 놓치면 큰일이라고 걱정이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별로 도와준 것도 없이 거듭 감사 인사를 듣고 앉아있는 건 힘들었다. 불쑥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가장 많이 나를 놀라게 했던 건 만 40세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뭔지, 인증이 뭔지, 주소창이나 검색어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었다. 내가 하는 단순한 설명을 알아듣지 못해 전화기 저편에서 당황하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난 내가 도대체 얼마나 얕고 좁은 곳을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인가 망연해졌다. 때로 전화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있는 공간, 그들이 살아온 세계, 그런 것들을 그려보려고 애쓰곤 했으나 이 깊고 거대한 세계가 내가 알 수 있는 크기가 아닌 것 같았다. 원룸 건물을 나와 골목 끝까지 가면 골목과 대로가 만나는 모퉁이에 편의점이 있다. 난 아주 급할 때가 아니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았다. 버스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재래시장이 내가 주로 장을 보는 곳이었다. 예, 어서오세요. 저 동전 좀 바꿔주세요. 예, 2,000원 받았습니다. 편의점에 종종 들르게 된 건 편의점 앞 공중전화를 이용하려고 동전을 바꾸면서였다. 두어 달 전 휴대전화가 끊기기 전에는 공중전화라는 게 아직 남아있는지 어떤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전화가 끊기고 나자 가끔 공중전화가 필요해졌고 그때서야 시야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부스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 공중전화에 신용카드도 되잖아. 근데 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동안에도 공중전화는 나름 진화를 하고 있던 모양이었다. 신용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난 어쩌면 공중전화가 나보다도 더 재빨리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아닌 게 아니라 나에겐 신용카드도 없었다. 일주일 혹은 열흘에 한 번씩 난 편의점에서 동전을 바꾸어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아이고, 우리 딸. 아빠 보고 싶어 전화했어? 아빠의 말투는 전화를 걸 때마다 너무 다정해서 보고 싶긴 뭐가 그냥 했지. 괜히 어깃장을 놓아보고 싶어지는 데가 있었다. 직접 만나면 아빠는 잘 웃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우리 딸 아빠 보고 싶었구나. 보고 싶지. 그럼 안 보고 싶나? 맞네. 당근이네. 뭐 준비한다는 건 잘 돼가? 아픈 데는 없고? 아픈 데 없어. 잘 지내. 걱정 마요. 그냥 해본 거야. 그래, 우리 딸. 밥 잘 챙겨 먹고 다니고 일 안 된다고 쭉 쳐져다니지 말고. 알았지? 아빠는 우리 딸 믿는다. 네. 아빠나 밥 잘 챙겨 드세요. 라면 같은 거 드시지 말고.
나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방에서 쓰러졌다가 한 달 혹은 그 이상이 지난 후에야 냄새를 피우며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다. 서울로 대학을 와 독립하면서부터 생겨난 그 공포는 언제나 가슴속 가장 그늘진 곳에 고여 있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 그다지 적극적인 편은 아니었기에 더욱 그랬다. 졸업 직후 엄마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두려움의 몸피는 좀 더 크고 단단해졌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자주 안부를 물어오던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 그 무게는 내 감당의 임계치에서 아슬아슬하게 넘실거렸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두세 달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 했던 아빠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우리 딸도 잘 먹고 다녀. 알았어. 아빠, 또 전화할게. 끊어. 그것은 나에게 일종의 생존 확인이었고 때때로 조명탄을 쏘아올리는 일 같은 것이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여기서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것, 당신도 아직 거기 있느냐는 것. 그렇게 전화를 걸고 나면 난파선에 홀로 남은 조난자 같던 내가 그래도 무트로 향하는 노젓길을 그만두지는 않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하우스 웨딩에 가본 적이 없다. 얼핏 듣기로는 호텔 결혼식과는 또 다른 고급스러운 결혼식이라는 것 같았고 규모가 크지 않을 듯한 막연한 느낌이 이름에서 풍겼다. 다른 결혼식보다 좀 더 단정한 옷을 입고 가야 할 것 같은데 2단 행어를 샅샅이 뒤집어도 쓸만한 옷이라고는 대체 나오지 않았다. 참. 이 빨간 원피스는 겨우 찾아낸 건데 너무 두껍고 저 주름치마는 학교 다닐 때 입었던 거라 지나치게 귀엽고 너무 짧아서. 나는 사계절 옷이 죄다 걸린 행어를 갈피갈피 뒤지다가 졸업식 때 입었던 까만 정장을 찾아냈다. 그 옷은 태어나 사본 옷 중 가장 값비싼 옷이었다. 긴팔 3피스 정장이라 여름 결혼식에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다행히 별로 두껍지는 않아서 재킷을 빼고 입으면 어찌어찌 원래 그렇게 나온 민소매 정장처럼 보일 것도 같았다. 조끼에 앉은 먼지를 손으로 대충 털고 팔을 꿰어보았다. 졸업할 때보다 살이 조금 붙어서 가슴께가 벌어졌다. 난 옷 안쪽에 손을 넣어 옷핀을 꽂고 거울 앞에서 허리를 숙여 핀이 밖으로 보이는지 점검해보았다. 이야, 오늘 멋있네요. 어디 가세요? 예. 동기 결혼식이 있어서요. 그러시구나.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의자를 빙글 돌려 앉으며 귀에 이어폰을 꽂는 팀장의 어깨 너머로 정지돼 있는 아침 드라마의 장면이 보였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토요일엔 만약을 위해 나와 있는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분명 전화 안내 업무가 금요일까지라고 알고 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전화를 하는지 모를 일이다. 난 의자에 비스듬히 뒤로 기댄 팀장을 흘끔 쳐다보고 전화를 받았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버 민방입니다. 예. 네, 대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네, 다른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전화 주세요. 예, 네. 전화벨은 숨을 돌릴만 하면 한 번씩 얄밉게도 그 정도 간격으로 울려댔다. 돌아보니 팀장은 엎드려 잠이 들어 있었다. 난 갑자기 더 더워졌다. 피곤하다. 전화 많이 왔어요? 뭐 그냥 적당히 왔어요. 오늘 친구 결혼식이랬죠? 전화 많이 안 오면 1시간 먼저 퇴근하세요. 네. 이번 전화 내가 받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이버 민방입니다. 네네네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마가 말을 하려다 말어. 저기 팀장님, 제가 받을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이버 민방입니다. 저기 그러니까 그게 네? 저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기요. 우리 아들이 예, 아드님이요? 우리 아들이 김정규인데요. 실종이 됐어요. 일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제 웬만해선 놀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무색하게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난 목을 가다듬고 대꾸했다. 네. 근데요. 무슨 통지서가 나와서요. 연락도 되지 않고 연락 안 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최대한 친절하게.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사무소로 전화를 먼저 주셔야 됩니다. 신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주민등록 말소를 하든지 실종 신고를 내든지 하시면 되거든요. 전화번호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메모 가능하세요? 제가 그런데요. 뭐야, 이 여자분 더 매겁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 내 친절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건가? 메모 불가능하세요? 네. 그게 제가 손이 없어서. 손이 없다고? 그럼 손에 뭘 들고 있다는 건가? 이 말은 제가 손이 없어서 못 써요. 미안해요. 아니, 그런 건 미안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 안 그러셔도 돼요. 여자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몹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아마 그래서일 거다. 생각지도 않은 말을 뱉어버린 건. 그러시면 혹시 외우실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거든요. 아주 쉬워요. 이게 아닌데. 외워요? 네,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한번 외워보세요. 02-2260-0000. 02-2260-0000. 네, 고맙습니다. 안 가요? 오늘 일찍 가도 되는데. 팀장이 툭 말을 건네는 걸 듣고서야 난 수화기를 부서져라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았다. 소나기가 얼얼하게 아파왔다.
결혼식장은 은은한 갈색과 금빛이 섞인 석재로 외벽이 치장된 단층 건물이었다. 미리 알고 가지 않았다면 무슨 갤러리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제이 선배 진짜 좋은 데서 결혼한다. 나도 여기서 해야겠다. 너 여기 밥값만 얼만 줄 알아? 1인당 10만 원도 넘는 데다. 그래? 음식 뭐 나오는데 그래? 글쎄, 나 기대돼. 제이의 회사 후배쯤 되는 것 같은 여자들이 넓은 로비에 전시된 예비부부의 사진을 둘러보며 까르르 웃었다. 난 구석으로 가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준비해온 축의금은 5만 원. 아껴 쓰면 2주일도 넘게 버틸 수 있는 식비였다. 망설이다 지갑에서 2만 원을 더 꺼내 봉투에 넣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살짝 건드렸다. 어머, 언니도 오셨네요? 너구나. 전공 수업을 몇 번 같이 들으면서 공동 작업도 종종 함께했던 후배였다. 후배에게서 자신만만함, 화남 같은 것이 물리적인 입자처럼 낯설게 뿜어져 나왔다. 이쪽 업계에서 알아주는 디자인 전문 잡지 회사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과연 그 아이에게서는 이 시대의 메이저 대열에 성공적으로 들어선 사람다운 당당함이 풍겼다. 혼자 오셨어요? 뭐 딱히 같이 올 애들이 없더라고. 잘 됐네요. 저도 혼자 왔는데. 우리 이따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요? 후배는 혼자 밥 먹기 싫었는데 잘 됐다며 자연스럽게 내 팔짱을 끼웠다. 난 후배에게 어색하게 이끌려 식장으로 향했다. 식장 안은 겉에서 보는 것보다 꽤 넓었다. 내 착각인지 정말 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는 약한 향기가 소규모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에 섞여 떠돌았다. 번잡스러운 외부와는 차단된 다른 세상, 다른 차원에 스며들어 있는 기분이었다. 결혼식은 느긋하고 편안하게 진행됐다. 주례는 없었고 말솜씨 뛰어난 사회자가 매끄럽게 분위기를 이끌며 식을 진행했다. 신랑 신부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자신들의 파티를 즐겼다. 제이에게서 결핍을 읽은 적은 없었지만 이런 세계에 속한 사람인 줄은 몰랐다. 내가 둔했거나 그녀가 겸손했거나 나로서는 청첩장을 받는 일이 자주 있는 게 아니어서 기꺼이 참석한 것이었는데 그녀가 정말 청첩장을 맞게 보낸 걸까 하는 의문이 생뚱맞게 고개를 들었다. 자, 메인 디쉬 스테이크입니다. 앞에 놓인 접시를 보자 7만 원짜리 밥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 생각을 들키고 싶지 않아 난 일부러 천천히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핏물이 붉게 배어나오는 스테이크에 칼날을 찔러 넣는데 후배가 물었다. 언니는 요즘 뭐 하세요? 나 웹툰 준비해. 네. 내가 괜히 사실대로 말했나? 거짓말해서 뭐 할 건데. 저 후배는 그냥 말없이 스테이크만 먹네. 그럼 언니 지금 매일 나가는 회사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뭐. 집에서 그림 그리니까. 그래,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언니 시간 되시면 알바 하나 안 해보실래요? 알바? 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코너 하나 준비하는데 좀 감각 있는 일러스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거 맡은 일러스트레이터 구하고 있는데 맞는 사람을 아직 못 찾았어요. 제 생각엔 언니 예전에 하시던 스타일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러스트.
너희 회사에 출근해서 하는 거야? 아니요. 시안만 제때 보내주시면 어디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출근해서 저희 책상 하나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하셔도 되고. 출근이 더 좋으세요? 일을 맡으면 써야 하는 시간과 들어올 돈을 어림해보고 있던 난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뭐 집에서 하는 게 편하긴 하지. 그럼 내가 한다고 하면 바로 맞는 거야? 아, 보고 올리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 팀 일이고 제가 사람 뽑는 거라서요. 별일 없으면 하게 되실 거예요. 할 생각 있으세요? 후배가 제안하는 아르바이트를 덥석 물기는 조금 자존심이 상했다. 일이, 아니, 돈이 사실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더 그랬다. 학교 다닐 땐 늘 등 뒤에서 내 그림을 바라보며 서성이던 후배였는데 난 짐짓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하면 하지 뭐. 나 안 그래도 잡지 쪽 일 해보고 싶었거든. 한번 생각해보고 답 줘도 되지? 그럼요. 언니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거 제 명함이고요. 후배는 핸드백에서 금속 재질의 날렵한 명함집을 꺼내더니 명함을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난 후배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뒤늦게 깨닫고 허둥거렸다. 명함. 맞다. 나 명함 없는데. 전화번호 알려줄게. 맞다. 나 전화도 끊겼지. 저기 근데 내가 바빠서 전화 못 받을 수도 있거든. 이메일로 연락 주는 게 제일 확실해. 네 전화기. 그래, 전화기 좀 줘봐. 네. 후배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는 손가락이 자꾸 틀린 키를 눌렀다. 한심한 기분이 들었다.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짓말 비슷한 것. 어쩌다 그런 거나 하고 있는 인간이 됐을까. 신혼여행 잘 다녀와. 좋은 꿈 꿔. 네, 좋은 시간 보내요. 잘 다녀와. 새로 탄생한 커플은 하얀 리무진을 타고 공항으로 떠났다. 리무진 곳곳에 세팅된 꽃의 색상과 위치까지 지나치게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난 하객들 틈에 끼어 차의 꽁무니에 대고 열심히 손을 흔들다가 나만 너무 열심인 것 같아 슬그머니 팔을 내렸다. 언니, 그럼 연락 드릴게요. 근데 언니 어깨에 먼지가 있다. 어깨 먼지부터. 어머. 고마워. 후배는 손을 뻗어 내 어깨를 털어주다가 곧 손을 내렸다. 다음 주 초쯤 연락 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페이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 고마워. 연락 줘. 잘 가고. 네. 후배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살짝 웃고는 뒤돌아 총총 걸어갔다. 난 주차관리 직원에게 차 번호를 불러주는 후배를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다. 날씨는 습하고 무더웠다. 가슴골로 땀방울이 조르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오랜만에 입은 정장이 끈적한 몸에 척척 감겼다. 더워. 겨울 정장이라 아무래도 안감이 땀에 젖어 옷은 쉽게 벗어지지 않았다. 들러붙는 치마를 껍질을 벗겨내듯 벗고 가슴팍에 옷핀을 풀고 나니 숨이 크게 쉬어졌다. 난 햇빛에 눈을 찡그리며 옷을 행어에 걸려다 말고 멈칫했다. 이게
먼지가 아니었어. 조끼의 한쪽 어깨가 흐리게 발해 있었다. 얼핏 봐서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것 같이도 보였다. 그러나 손으로 문질러도 묻어나지 않는 먼지. 조끼는 베란다에서 빛이 비쳐드는 각도 그대로 비스듬하게 바랜 자국이 어깨 뒤까지 이어져 있었다. 후배는 그러니까 이걸 털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난 얼굴이 뜨끈해지는 것을 느끼며 새삼 행어에 걸린 옷들을 바라보았다. 언제 이런 색이 됐지? 어머, 바랜 게 많네. 겨울 코트, 카키색 패딩. 이거 내가 아끼는 원피스인데 여기도 바랜 자국이. 셔츠들도 같은 쪽에 똑같이 바랜 자국이 있어. 난 옷을 하나하나 행어에서 드러내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안 보이던 바랜 자국은 햇빛을 등지고 그늘진 곳에서 살펴보니 이상할 정도로 잘 보였다. 왜 몰랐을까? 지금까지는. 나가기 전에는. 왜 몰랐지? 왜 몰랐을까? 바래버린 옷을 골라내자 바닥엔 금세 옷의 작은 산이 쌓였다. 행어는 얇은 여름 티셔츠, 청바지 따위만 몇 벌 남기고 텅 비었다. 옷이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옷을 드러낸 행어는 가운데가 조금 휘어 있었다. 앙상한 모습이 등짐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는 지친 짐승 같았다. 난 행어의 손을 얹고 쓰다듬으며 옷더미를 내려다보았다. 이건 또 뭐야? 헌옷수거함에 옷을 몽땅 놓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문득 꾹 누르듯 아파왔다. 난 우뚝 멈추어 섰다. 무릎 아래까지 오는 카키색 패딩은 졸업작품을 준비하느라 연일 밤을 지새우던 어떤 날 엄마의 쪽지와 함께 택배 상자에 담겨온 것이었다. 우리 딸 잠도 못 자고 추운데 고생해서 어떡하니? 난방을 꺼버린 학교에서 그 패딩을 입고 그림을 그리다 작업실 긴 의자에서 잠이 들면 이불을 안 덮어도 제법 포근한 느낌이 전신을 감싸주었다. 짧고 굵게 유행하고 가버려 한철 입고는 다시 꺼내 입기가 무한해진 옷이었지만 그 포근함의 기억이 차마 옷을 버릴 수 없게 했다. 그래, 패딩. 엄마가 사준 패딩은 버릴 수 없어. 이 원피스도. 샀을 땐 아주 선명한 파란색이었던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는 내 평범한 피부색을 꽤 하얗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 아껴 입던 것이었고, 앞섭에 무언지 모를 누런 얼룩이 찍힌 하얀 실크 블라우스는 졸업 후 첫 월급을 타 큰맘 먹고 샀던 것이고, 그 작은 얼룩만 아니면 다른 데는 너무 멀쩡해서 그래도 실크인데 버릴 수가 없었고, 가장 처참하게 색이 바래버린 붉은 셔츠는 지난 연애에 그가 생일 선물로 주었던 것이고, 그리고 옷마다 나름의 기억이 묻어 있었다. 빈 행어가 내려앉는 소리가 삐그덕 가슴속에서 났다. 편의점에서 동전을 바꿔들고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다. 동전을 몇 개 전화기에 밀어놓고 뜨거운 수화기를 왼쪽 어깨로 받치고는 손바닥을 폈다. 010 뭐야? 안 보여. 지워졌잖아. 뭐지? 무슨 숫자지? 맥이 탁 풀렸다. 사무실을 나오기 전에 팀장 몰래 손바닥에 급히 메모했던 전화번호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땀에 지워진 모양이었다. 지금 어떡해. 갈 곳 모르던 손가락은 습관처럼 아빠의 번호를 눌렀다. 벨이 오래 울리고 사서함으로 넘어가는 동안 아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왜 하필 지금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난 말을 해야 하는데 지금 꼭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엄마. 망설이다 몇 년 동안 누르지 않았던 엄마의 휴대전화 번호를 눌러보았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니 다시 확인해보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 번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아직은 아닌 모양이다. 그게 지금 내 마음에 다행인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못 견디게 엄마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엄마, 엄마가 사준 패딩 있잖아. 나 그거 버렸다? 엄마 미안해. 엄마 보고 싶어 걸었어. 엄마 나한테 요즘 전화 안 했지? 나 전화 끊겼는데 몰랐지? 엄마 전화 좀 받아. 엄마 오늘 해지기 전에 전화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실종 신고해준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동사무소 전화번호 안 외워도 된다고. 이제 훈련 통지서 나가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멀리 전화부스 너머로 내 방 베란다 창문이 올려다보였다. 햇빛을 반사해 붉은 금빛으로 번쩍이는 유리창. 열린 틈으로 널어놓은 이불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마치 내가 벗어 걸어둔 나 같았다. 월급 받으면 두꺼운 커튼을 사서 달아야겠어. 아니, 이 여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지. 이사 가면 이불 같은 건 널어두지 않을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 곳으로 가야지. 아니다. 내일은 사무실에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야지. 두서없이 생각을 하며 땀이 고이는 손으로 수화기를 그대로 쥐고 있었다. 좋습니다. 뭐 안타깝기도 하지만 따뜻한 느낌도 있어서요. 만나본 쏘아올리다의 정희선 작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희선입니다. 미모의 작가십니다.
이걸 분명히 밝혀놓고. 축하부터 드릴게요. 중앙일보 신춘문예지죠. 2014 중앙신인문학상 당선되셨습니다. 소식 언제 들으신 거예요? 신문에 나기 일주일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얼마나 떨리셨어요, 그래. 근데 받을 때 떨리거나 기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근데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신 분이 계시던데 요즘은 발신번호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확 왔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 걸린 전화구나. 그랬다가 받았을 때 제 이름을 얘기를 하니까 이건 스팸이구만. 뭐 보험 들래는 거네. 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일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뭐 잘못했나? 나한테 무슨 볼 일이지?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물으시는 대로 답변을 하고 나서도 실감이 잘 안 되고. 뭐가 지나갔지? 그냥 그런 식으로 얼떨떨하게 지나갔어요. 뭐 당선 소식 듣는 것부터가 소설 같아요. 네. 그런가요? 저는 일단 이 써어울리다 작품이 정말 좋았어요. 뭐랄까요? 내공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당선작으로 뽑혀도 정말 손색이 없는 작품이구나. 감히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습작 기간이 좀 오래되신 건가요? 첫 작품인가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습작 기간이라고 딱 이름 붙여 말씀드릴 만한 건 그런 건 좀 어렵고요. 네. 그냥 살면서 소설 생각을 항상 마음 한편에서 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써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완성된 작품은 이게 처음이었던 거군요. 글쎄요. 그냥 노력은 했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신인 중에 신인인데 이렇게 좋은 또 소식이 들려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 써어울리다라는 작품을 써야 되겠다는 계기는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동기 같은 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당선이 되고 나니까 계기나 동기를 많이 물어보시던데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 생각도 못 해봤고 하여튼 뭐라고 답해야 될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계기라는 걸 따로 생각해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완성되지 않은 메모들, 이야기 조각들 이런 걸 항상 품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조각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굴러다니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조각은 이가 안 맞으면 다시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 얘기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제가 품고 다녔던 얼개가 있었는데 조각이 다 맞아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사이버 민방위 얘기를 듣게 된 거죠. 네. 이제 제가 들은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3자도 아니고 거의 한 제5자 정도 되는 입장인데도 그 얘기의 인물에게 뭔가를 제가 해주고 싶었어요. 네. 자, 어쨌든 정희선 작가 이제 정말 작가로서 출발선에 서신 분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작품을 쓰고 싶은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제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를 가두는 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머뭇거려지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읽자마자 글쓴이가 저라는 걸 알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읽고 나서 마지막 장을 덮을 때 그 사람의 가슴에 뭔가 남는 글을 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문학의 효용성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저는 문학이 무형의 것이라고 해도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밥 대신일 수도 있고 담요 대신일 수도 있다고 아직은 믿거든요. 네. 사람은 누구나 혼자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세상 끝에 남겨진 것 같을 때 어떤 음악 한 곡, 문학 작품의 한 대목,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 그런 것들이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같이 있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의 이 믿음이 부서지는 날이 뭐 올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저한테 어떤 작품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작품들의 문턱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네.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런 작품을 현재 쓰고 계신지요? 궁금해요. 준비 중? 노력 중?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딱 집어서 이거예요라고 말씀드리긴 아직 이른 것 같은데, 네. 이 쏘아올리다와는 조금 색깔이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후에 정희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딱 좋은 선명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초대 고맙습니다. 네, 쏘아올리다의 정희선 작가 만나봤습니다. 정무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 앞부분입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 이 추위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웃도 늘어납니다. 그런 분들을 돌아보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세상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요. 자,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 정희선 작가의 쏘아올리다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의 어문영, 효과의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의 김남희, 극본 서연이, 제작 강요한, 저는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KBS 순천방송국 제정 제2회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인 박솔매 작가의 그럼 무얼 부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